예, 그 시작 전에 우리 임덕규 사무국장님께서 간단히 안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정기상영회는 시간여행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총 16회, 한 달에 2번 평균, 중간에 좀 쉬는 기간도 있고요. 진행할 생각인데, 주로 이제 2000년대 이후 작품들을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첫 출발로 첫 번째 섹션은, 그러니까 후일담 다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일담이라는 어휘에 붙어 있는 뭔가 과거를 낭만적으로 좀 회고하고 청산하려는 태도 같은. 그래서 솔직히 이 첫 번째 섹션에 이제 후일담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 섹션의 마지막 그 과거는 낯선 나라다를 연출한 김웅수 감독은 절대 안 된다고 그거 빼라고 그런 말까지 했었는데, 오늘 그 첫 작품 김동훈 감독님의 명성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후일담의 어떤 의미를 바꾸는 그런 영화들이 사실은 선택됐고 네 번에 걸쳐서 같이 볼 생각입니다. 오늘 첫 작품으로 이제 명성 그 6일의 기록 김동훈 감독님 모시고 얘기를 할 텐데, 요 관객과의 대화는 이제 다른 것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시간도 좀 길게 가질 생각이고요. 그리고 진행자, 사회자에게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그 주도권이 있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또 이 프로그램은 또 독립 다큐멘터리 영역 안에서 지금 뭐 책을 하나 준비 중이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03년도에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라는 책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독립 다큐 출발부터 2003년,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의 다큐멘터리의 어떤 역사를 정리한 책이 나왔는데, 한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 2000년대를 정리하는 마저는 2권이죠. 2. 이게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여기에 계시는 김동훈 감독이 10년쯤 되면 뭔가 다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시나 봐요. 이렇게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그 작업이 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여행 프로그램은 이제 뭐 그 책 작업과 좀 뭐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원 측에 녹화 녹음을 좀 부탁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나눈 얘기들이 그 독립 다큐멘터리 역사를 다시 정리하고 써가는 데서 중요한 어떤 자료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독님 막 오셨나요? 한 30분 지난 다음에 와서 못 들어가고 있다가 겨우 들어와서 봤습니다. 뒷부분. 컨디션은 괜찮으신가요? 예. 평소보다 조금 길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먼저 좀 말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아닌데 엉뚱한 메모지가 걸려졌네요. 저 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 봤던 건데 이게 예, 먼저 저는 이제 보통 그 집유를 할 때 진행되는 순서일 겁니다. 제작 계기나 동기, 그리고 제작 과정,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정치사회적 의미보다도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스타일,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이 많고 또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 생각입니다. 먼저 제작 계기나 제작 과정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해 주시기 전에 첫 번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요 명성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할 변방에서 중심으로 홍영숙 감독의 그리고 그 다음 순서에 할 오정훈 감독의 세발까마귀라는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이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는 영화들인데 이게 다 97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궁금해요. 각자 그 작업을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특히 오정훈 감독님의 그 세발까마귀는 같은 푸른 영상에 계실 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컨셉이 겹치는 작업을 세 분이 거의 동시에 하고 있었던 건데 그 시점에 요거 자체가 굉장히 진구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유행이었나? 그때 그런 게 유행이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땠었나요? 글쎄요, 그건 뭐 사실 저희의 그 독립 다큐가 시작된 게 80년대 말 중후반이니까 사실은 그 전에는 뭐 이렇게 정리할 게 없었겠죠. 근데 이제 90년대 중후반 되면은 80년대를 이제 살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자료 축적도 되고 그것을 좀 새롭게 해석하고 또 좀 정리하고 싶은 생각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뭐 사실 그 전에는 정리할 게 없었잖아요. 그 뭐 영상 자료도 없었고 어떤 이제 대부분 이제 독립 다큐멘터리 시작하신 분들이 386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되면은 뭔가 또 90년대가 사실은 80년대에 여러 가지 자신들이 꿈꾸던 그런 어떤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 같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뭐 명성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96년에 그 안기부법 그다음에 노동악법 이렇게 날치기 통과되는 거 보면서 정말 큰 절망감을 뭐 저뿐이 아니라 대부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90년대 초반부터도 계속 됐지만 이건 점점 80년대보다 더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어져가는 그런 어떤 암울함을 이렇게 느끼면서 도대체 그때 봤던 희망들은 어디 갔을까 뭐 이런 어떤 그게 80년대 좀 길거리나 뛰어다니고 그랬던 사람들은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는 정서가 아니었을까 그런 걸 좀 이렇게 좀 스스로 가다듬고 싶은 생각 뭐 이런 게 있겠죠. 혹시 세 작품의 발표된 순서는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네. 네, 아까 오정훈 감독님 말에 따르면 그걸 알고 한 건 아닌데 지금 이 순서라고 명성 변방 그리고 세발까마귀 이런 순서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요 시기가 바로 IMF 직전인 거죠? 그 영화들이 쏟아져 나온 게. 예, 그럼 바로 이제 명성에 관한 지금 보신 명성에 관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제작 계기 및 동기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감독님이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내가 의뢰받지 않고 만든 건 순서가 거꾸로인데 송환 그리고 명성 그리고 상계동 올림픽 단 세 작품뿐이다. 전체 작품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감독님이 작업 스타일이 굉장히 여유로우신 스타일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게으르신 편이고 절박하고 부딪히지 않으면 안 만드시는 편인데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환이나 상계동 올림픽은 정황상 아무리 게으르시더라도 만들 수밖에 없었겠다 이게 분명히 좀 오는데 사실 명성은 그게 느낌이 잘 안 오거든요. 네, 뭐 상계동이나 송환은
그 우연히 시작했지만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어떤 우연히 나를 상황 속에 몰아넣고 그것을 이제 제가 정리한 경우지만 명성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87년 그 명성 농성 때 제가 한 3일인가 있었어요. 거기에.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카메라로 좀 찍고 싶었는데 또 마침 카메라가 이제 고장 나서 나 나중에 이거 무지무지 후회할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96년, 97년 되니까 뭔가 이건 뭔가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들어간 건 아니고 이거는 내가 언젠가 하고 말 거라고 이제 10년 전부터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때를 만나서 이제 뭐 그때는 그리고 그 해야 된다라는 어떤 내 의지와 그 당시 그 60 기념 사업회에서 그 의뢰를 이제 마침 푸른 영상에 그 제작 의뢰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줄게 6월 항쟁에 대해서 좀 하나 해라. 그래서 야 잘됐다 그러고 이제 기획서를 들고 갔는데 제가 하고 싶은 기획 의도가 이제 기념사업회 기획 의도랑 이제 많이 어긋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제작비가 없으니까 이제 그 1,000만 원이라도 받아서 좀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퇴짜를 맞은 거죠. 예, 그쪽에서는 좀 더 뭔가 이 정사적인 그런 역사를 6월 항쟁을 정리해 주길 바랬고 저는 너무 그 체고는 많이 됐기 때문에 저는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뭐 6월 항쟁을 다 겪은 것도 아니고 제가 가까이서 봤던 거 뭐 며칠이나마 이제 그리고 언제나 제 머릿속에 이렇게 이미지로 남아 있는 거는 이제 명성 6월 항쟁이었고 그것이 말하자면 6월 항쟁의 축소판 같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월 항쟁 그때 해산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그런 게 이제 항상 제 머리를 이제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 1,000만 원을 못 받더라도 이제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아무튼 그때가 96년 한 벌써 9월, 10월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원래 예상은 97년 6월 10주년 할 때 이제 발표하고 싶었지만 조금 늦게 97년 말에 나오게 됐죠. 그 혹시 그 의뢰가 다른 데로 가서 만들어진 작품이 남았나요? 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사실은 뭐 부산 6월 항쟁에 대해서도 나온 게 있었고 6월 항쟁 10주년 좀 여기저기서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때 그 기념사업회에 이제 그때 뭐 모든 어떤 뭐 시민단체나 뭐 그때 어떤 여러 운동단체들이 결합했었는데 뭐 그리고 맨날 세미나도 하고 아무튼 뭐 그때 행사가 뭐 책도 여러 권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기층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빈민운동이나 농민운동 뭐 이런 쪽에는 그 기념사업회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거기서 나온 여러 담론 속에서 언제나 이제 빠져 있는 거를 보면서 이게 사실은 그게 설사
옳은 일이든 잘못된 일이든 뭐 틀린 일이든 마치가 그 룸펜 프롤레타리아들이 어떻게 보면 제 머릿속에 어떤 여러 모습으로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빠져 있고 이제 어떤 그러니까 국본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서술된다거나 뭐 학생 중심으로 된다거나 이런 걸 보면서 조금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아마 어느 뭐 파업이나 여러 투쟁 장소에 가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충돌하게 마련인데 그 안에서도 이제 충돌됐던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수 의견들은 이제 막 이렇게 10년 후에도 이제 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고, 이제 뭐 제 작품에서는 아마 조금 그 목소리를 넣고 싶었습니다. 예, 왠지 보지는 못했지만 그 작품들과 이 작품을 같이 볼 때 이 작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더 이렇게 뚜렷해지고 분명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이게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뢰받지 않고 맡은 세 작품. 예. 근데 이제 송환하고 상계동 같은 경우는 왠지 만드실 때 상상적 관계의 상이 뚜렷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측면의 질문입니다. 같은 질문인데 명성을 만들 때 염두에 뒀던 상상적 관객이라 그럴까? 그런 게 이제 어떤 것이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드신 다음에 개봉을 했던 건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관객들하고 좀 만났었는지 반응은 어땠었는지. 글쎄요, 저도 아까 뒤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여기 쓰인 음악 혹시 아세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모히칸족의 최후라는 헐리우드 영화의 마지막 엔딩. 예. 굉장하게.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를 쓰면 안 된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영화적으로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뭐 사운드나 뭐 여러 기술적인 문제부터 좀 뭐 이렇게 초라하고 어떤 거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사실 그때는 이제 뭐 영화로서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독립 다큐의 어떤 시작부터 최소한 90년 이게 이제 부산 영화제에서 상을 받긴 했지만은 저기 2회 때 받았나? 근데 영화제 출품한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이거는 어떤 나한테 중요하고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야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상계동 같은 경우에 폭로 같은 거라면은 이것은 좀 같이 한번 성찰해 봅시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말걸기가 될 텐데,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87년 때 제가 느꼈던 그 여러 가지 힘, 그러니까 어떤 내 안의 에너지나 어떤 희망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간직하고 있었고, 근데 그것이 이제 90년대 상황에 만나면서 굉장히 어떤 뭔가 갈증을 이제 느낀 거고, 그렇다면 다른 386 세대들 말하자면 80년대 같이 명동 성당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 사람들의 눈빛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이게 뭐 변했을까? 혹은 계속 이렇게 그런 정말 제가 저를 움츠려들게 만들던 그런
눈빛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게 궁금했고요. 또 동시에 그분들한테 이제 내가 느끼는 어떤 그런 뭔가 답답함, 암울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당신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물어보고 싶었고요. 뭐 그런 거겠죠.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처음 보면서 감독님이 어떤 영화보다도 일단 이 영화는 이 영화의 상상력 관객은 감독님 자신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자기를 위해서 만든 영화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사적 다큐멘터리적인 그런 베이스가 그 스타일과 무관하게 좀 있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궁금해지는 게 그 뭐 연관된 거니까 좀 건너뛰는 질문이긴 하지만 영화 내레이션을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원래 좀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과거의 영화를 보면 마치 우리가 60, 70년대 영화를 보면 성우 목소리 더빙된 영화를 볼 때 그 느끼는 이질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건 이제 금세 익숙해지는데 이 영화의 내레이션은 성계동의 그것과도 다르고 송환의 그것과도 다르고 근데 결국 질문은 뭐냐면 이 영화는 송환처럼 감독님이 직접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서 내레이션을 했다는 것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렇게 사후적으로 또는 제작 배경을 알아보면 바로 그때 그 순간에 그 현장에 즉 특히 이제 농성대오가 만들어진 그 순간에 거기 계셨던 거잖아요. 이제 그런 사실이 사실은 이제 이런 자리나 제작 배경을 이렇게 찾아보지 않고서는 영화 안에서는 이제 드러나지 않는데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이 영화 갖고 있는 힘에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레이션을 왜 직접 안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하실 생각은 애초부터 좀 없었던 건가요? 아니요, 좀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 일단 제가 찍은 화면이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고장 났었기 때문에 제가 찍은 거는 그러니까 뭐 조금 찍다가 그 이렇게 87년 당시에 예예예. 그러니까 제가 거기 상계동 그 철거민 천막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분들하고 만나게 됐고 또 농성에 참여하게 됐고 그런데 상계동에도 명성 때 아니 상계동 올림픽 보면 명동 부분이 굉장히 없어요. 거기 재수 좋을 때 몇 카트 찍은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됐다 안 됐다 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저의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서 찍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신문을 들춰보는 내 모습을 조연출이 찍거나 그런 처음엔 그런 시도도 했었는데 그 제가 찍은 화면이 아니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제 시선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화면들은 어떻게 여기저기서 많이 협조를 받아서 이제 뭐 충분하지 않지만 이제 모았는데 저의 시선을 담기에는 이렇게 좀 부족한 화면들이 많고 사실은 그 농성장 안에 얘기도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저는 아주 뭐 물러나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편집했습니다. 그 뭐 영화 보셨으면 이 영화는 이제 또 제작 과정에 관한 얘기인데요.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료, 진료라는 측면에서 80년 당시의 자료 화면들, 그 다음에 10년 후인 97년 작품을 만들 당시에 찍은 화면들은 인물 인터뷰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을 되게 빈 공간을 잡은 이미지 뭐 이렇게 크게 셋으로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저는 보면서 이건 질문이라기보다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87년에 찍었던 이미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격이 다른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심지어 필름도 있는 것 같고 TV 그건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비디오 굉장히 경쟁하고 있던 시대구나. 그 현장에 필름 카메라가 있었다는 게 너무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새롭고 신선했었는데 뒤집어 보면 그것들 중에 비디오 이미지하고 10년 후인 97년 찍은 비디오 이미지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안 나더라고요, 느낌이. 예. 근데 97년 당시에도 그랬었나요? 아니면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아니면 좀 의도적으로는 의도하신 부분이 좀 있는 건가요? 그런 혐의가 드는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97년에도 여전히 이제 홈 비디오를 썼기 때문에 제일 조그만 카메라로 썼기 때문에 화질이 별로 좋지 않은 카메라를 사용해서 아마 그 화질 차가 많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뭐 사실은 이미지에 대해서는 그런 고려를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97년 당시에 빈 공간을 잡는 부분에서 워낙 슬로우 모션 정상적인 화질을 사용하지 않으셔서 특히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 명동 그 성당 문화관에서 이제 농성대원들이 자고 뭐 어떤 뭐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97년 이제 그때가 봄인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그걸 이제 막 마지막 편집을 하면서 지금은 없는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를 할까 그러다가 그 빈 공간이라도 찍어야겠다. 빈 공간과 그때 이제 회의록에 기초한 어떤 그런 그 재현된 그런 사운드들을 올리겠다라고 결심하고 명동 성당 가서 허락을 좀 문화관을 찍겠다고 요청을 하니까 허락을 안 해줘요. 사실 굉장히 야속했는데 허락을 못 받고 그 끝에 보면 그 노래하던 그 박준이라고 아시죠? 그 왜 민중 가수 예. 그 박준이 이제 저랑 좀 친했고 그때 그 명동 성당과도 친했어요. 그래서 그 박준 씨한테 부탁을 해서 문화관 그 수희 아저씨를 꼬셔서 문화관을 잠깐만 열어달라, 잠깐만 찍겠다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제 어떻게 이제 그걸 열쇠를 열었는데 수희 아저씨도 빨리 이제 찍고 나오라고 그래서 사실 한 그 안에 찍은 게 1분어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들어갈 때 잠깐만 찍으면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오랫동안 찍을 수도 없었고 그냥 풀샷하고 이제 각 그 트라이포드도 없이 그냥 자리 몇 개들 그걸 찍고 나중에 이제 편집할 때 보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제가 찍은 게 훨씬 부족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슬로우를 건 겁니다. 제가 찍은 게 1분, 그러니까 찍은 것 중에 오케이가 한 1분이 안 되는데 쓴 거는 한 1분 한 20초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물리적인 제약으로 한계로 말미암아 이렇게 발생한 슬로우입니다. 그 감독님이 어느 자리에서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스스로 스타일은 위기 상황에서 탄생한다고 그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장면을 재현하는 가장 사실은 굉장히 상투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스타일적인 방식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효과도 그 부분에서 갖는다. 정서적으로 그렇게 느꼈었는데 그게 찍은 분량이 워낙 없어서 예.
지금 그 자료 화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뭐 이렇게 세보거나 하신 건 있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 봤을 때는 이 영화 전체가 거의 아까 말씀드린 그 비디오 이미지 간의 차이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약간 그 편집 영화 같은 느낌 전체적으로. 그래서 푸티지 그러니까 인터뷰보다는 이제 그 푸티지가 더 이렇게 기억에 남고 오래 잔상에 남고 뭐 이런 거였었는데 그 푸티지에서 이제 이미지를 고를 때 아까 초반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과 그 현장에 대한 사적인 기억하고 그러니까 맞으면 그랬을 것 같거든요. 왠지 싱크로가 맞는 그런 것들이 더 눈에 가고 선택됐을 것 같은데 좀 어땠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기억에 맞춰서 그 사진들을 혹은 그 자료 화면들을 선택한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더 이렇게 똑똑하게 뇌리에 박혀 있는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었고 대신 좋은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사진에 맞춰서 제 기억을 이렇게 되살려서 그 씬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겠죠. 근데 사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각 조마다 나누어서 이제 불침번 이렇게 말하자면 그 결사대를 조직해서 이렇게 순찰 돌고 뭐 전 그게 굉장히 그 머리에 많이 남았는데 그 장면을 좀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화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나 그리고 맨 첫날 거기서 나뉘어서 이제 서울 동서 남북으로 나뉘어서 이제 회의하던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좀 저한테는 또 많이 각인이 되어 있는데 그 화면은 거기 한 20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카메라 컨디션이 좋아서 찍힌 그 부분밖에는 못 썼는데 그런 좀 아쉬운 장면들이 좀 있죠. 그 87년 당시 감독님이 직접 찍으셨던 푸티지는 그 부분 말고 상계동 그 천막이라든지 뭐 그런 몇 카트밖에 없습니다. 예. 거의 다 자료 화면이죠. 그 동일한 질문을 10년 후에 그 인터뷰 굉장히 많은 사람과 인터뷰를 하잖아요. 예. 그분들의 현장에서 그분들에 대한 기억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뭐 이런 어떻게 그분들을 좀 캐스팅을 하시게 된 건지. 캐스팅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천주교 쪽에 갖고 있는 좀 커넥션이 있었고 그래서 천주교 쪽의 커넥션 이제 그쪽을 통했고 또 그 기념사업회에서 이제 한겨레 신문하고 같이 이제 하루에 한 명씩 6월 항쟁에 관한 그러니까 6월 항쟁에 관한 사람들이 자료나 이런 걸 보내는 어떤 자료 리스트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기념사업회 통해서도 이제 몇 분을 소개받고 또 사실 한 분 소개받으면 또 이제 옆에 분 그분들을 이제 섭외하기는 어렵진 않았어요. 혹시 그런 경우 왜 무슨 동지회 뭐 이런 모임이 뒤에 남는 경우가 많잖아요. 혹시 그분들 같은 경우 사이는 그런 게 좀 없었나요? 사실 제가 미처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여기 이 맨 마지막 장면에 나와서 이제 내 나이가 44인데 이제 뭐 사실 이제 앞으로 더 성공할 그런 찬스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기억나십니까? 그 김덕진 씨라고 예.
자료의 공무원으로 지금은 이제 공무원도 이제 때려치셨지만 김덕진 씨 저기 와 계세요. 좀 일어나서 인사 좀.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 덕진이 형 조금 전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무슨 어떤 그 동지회 같은 게? 그때 그 전부 다 그 두서 없이 모였었고 또 그게 회산하기 바빠가지고 뭐 그런 동지회는 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 학교가 다 틀렸었고 시민들도 그 저희 모르는 사람들이 왔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주축이 돼가지고 한 7, 8명을 이렇게 모았었는데 뭐 한 번 모였다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사실 이것도 나중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리에 와 계시니까 조금 더 이렇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 영화 그 맨 마지막 엔딩 부분에서 그 인물들의 배치와 순서에는 감독님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같다. 그랬을 때 인물일까 아니면 이제 그 멘트일까.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볼 때 진짜 왠지 맨 마지막에는 김덕진 씨가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예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김동원의 카메라가 가장 신뢰하고 우호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것 같은 게 좀 왠지 모르게 있었습니다. 어땠었나요? 예, 저도 사실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엔딩 멘트를 위해서 인터뷰를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네, 있고. 네, 네. 그래서 근데 하여튼 왠지 모르게 이렇게 말하자면 그 명동 성당 안에서 가장 그 뭔가 자유로운 혹은 좀 중립적인 그 아니면 평범한 어떤 시선을 가질 수 있는 분이 김덕진 씨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몇 번 그 당시 만났지만 이렇게 강한 끌림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분이시라 저도 김덕진 씨가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구성을 했는데 뭐 아주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그러니까 사실 6월 항쟁은 어떤 운동본부나 이런 어떤 운동권이라기보다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끌어져 갔던 그 뭔가 그 만들어진 어떤 6월 항쟁 자체가 그게 어떤 뭐 운동권이든 뭐 어떤 뭐 몇 사람의 어떤 뭐 투사든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장 잘 갖고 있는 분이 김덕진 씨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엔딩이 돼야 된다는 거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엔딩으로 해지라고 결심을 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거기서 쭉 이렇게 프리즈샷으로 쭉 나오는데 뭐 다른 그 순서에서 특별히 또 뭐 고려하시거나 뭐 이런 건 글쎄 순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그러니까 멘트를 넣을 사람과 넣지 않을 사람은 조금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고요. 그때 그 양권식 신부님이나 어떤 천주교 쪽에도 제가 이렇게 아주 친한 분들이 있었는데 양권식 신부님도 사실은 좀 뭔가 이렇게 아깝지만 뺀 뭐 그런 어떤 그 약간 컨트롤 했던 것 같아요.
균형을 맞추느라고 그러니까 어떤 나름대로 뭐 여기서 주인공이 있는 그런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 그 균형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좀 또 이제 그 뭔가 나름대로 그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찬성, 해산, 반대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전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한 55대 한 45 정도로 그때 농성을 해산 안 했으면 안 했었으면 뭐 그런 어떤 그 바램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건 부질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 농성 그 해제 찬성을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찬성한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반대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반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결정 내리기가 좀 힘들지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천주교 쪽에 약간 뭔가 너무 이렇게 힘으로 그러니까 뭔가 좀 강압적인 분위기였다. 천주교에서 뭐 이런 어떤 야속함을 느꼈는데 예 그런 감정이 아직도 좀 있긴 있지만 이제 아주 그렇다고 해서 그 해산을 만약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데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뭔가 내 자신 있게 안 했다면 이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내놓을 답변이 없기 때문에 참 애매한 상태로 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미묘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97년의 관점에서 갖는 아쉬움하고 87년 당시에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신문으로만 이렇게 그 추이를 보고 몇 번 못 갔지만 해산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쉬움이 생각나는데 감독님이 영화를 만든 97년에는 저는 잊고 있었거든요. 어떠셨던가요, 본인 기분? 그러니까 그때 사실 저는 약간 거의 원제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3일 만에 그것은 나왔다는 것 때문에 그때 이제 뭐 제가 만들고 있던 다른 어떤 그 알바하던 작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데드라인이 그걸 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센터에 그때 제가 그 뭔가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소장하고도 막 싸우고 뭐 그러던 기억이 있지만 아무튼 그 원제 의식과 또 이제 87년 6월에 그 독재타도 호원 철폐의 그 함성이 전 환청이 한 개가 10년 이상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제 그때 환청을 많이 겪었거든요. 87년 어디선가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근데 그게 10년을 더 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 자신에 대해서 어떤 강한 영향을 끼친 게 그 6월 항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계동의 연장이기도 하지만 87년 6월은 사실 이렇게 정말 익사이팅한 어떤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그 환청이 들릴 때마다 그때가 생각나고 그때 그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런 어떤 그런 연속선에 있다가 이 작품을 이제 만들게 된 거고 잠깐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97년에 되돌아 회고적 관점에 느끼는 아쉬움하고 예, 예. 해산 결정이 된 아, 예, 부분에 예. 대해서 87년 당시 예.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말하자면 87년을 이렇게 막 뭔가 묻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96년 때 그냥 그 뭐 또 다시 길거리로 그 추운 있지도 않는데 96년 12월 31일 날 보신각 앞에서 집회하고 그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 보면서 참 10년 전 이때는 뭐 자신만만하고 뭐 그 전두환 때였지만 지금보다 막 그 뭔가 싸울 의지가 넘치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뭔가 뭐 이런 생각 그리고 혹시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고 그러니까 6.29가 개량적이었던 거는 그때 이미 그 함세웅 신부나 해 교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왜 노태우가 하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6.29 선언 중에 어떤 그 민중 현실하고 연결된 어떤 선언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노조를 이렇게 개방하겠다든지 뭐 여러 그 정치적 어떤 몇 가지 발언만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기층 혹은 그 민중 현실하고 연결된 코멘트는 하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그 7, 8, 9 투쟁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그러니까 여러 아쉬운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해산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5박 6일 농성을 해산하지 않았을 때 그런 어떤 정말 부질없는 가정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질문은 아니고 방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영화를 보면서 내가 가장 낯선 느낌을 받았던 멘트가 그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소위 말하는 운동권이었던 제 80년의 기억은 이런 방식으로 정리가 돼 있거든요. 6.6월 항쟁은 어차피 중산층적 운동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공간이 열리니까 역시 노동자들이 그 공간을 메꿔줬다 이런 방식으로 서사가 정리되어 있는 게 과거를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굉장히 큰 디베이트가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그때 그러니까 왜 6월에는 노동자들이 안 나왔을까? 거기에 대한 굉장히 큰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그때 6월에 노동자들까지 같이 결합됐더라면 정말 그러니까 그 필리핀에서도 마르코스를 내쫓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못 하나? 그게 굉장히 큰 어떤 그 트라우마, 특히 좀 노동운동에 대해서 야속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상적인 정리 방식인데 제가 이제 낯설다고 보통 제가 표현할 때는 굉장히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런 방식 이게 미세한 의미에서 어떤 그 대한 기업 같은 분이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좀 받았었고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많이 지나갔네요. 마지막으로 그 간단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크레딧에 보면 구성하고 따로 서경화신가요? 예. 또 어떤 자료집에 보면 각본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 작품 이전까지 소위 말하는 각본은 다 김동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하면서 특히 앞에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더더욱 굉장히 어떤 사적인 요소가 근본 바탕이 돼 있는 이 작품을 하시면서 그 시점에서 이제 작가를 따로 두는
그러셨던 이유가 뭘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리고 그리고 그 작가 역할이라는 게 예. 이제 전체적인 이제 구성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내레이션 보다 그렇게 큰 어떤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그 전에 하던 방식대로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보통은 제가 이제 말하자면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그 구성 작가가 그걸 좀 이렇게 검토를 해주고요. 다시 제가 그걸 또 고치는 뭐 그런 어떤 과정을 겪기 때문에 사실은 구성 작가가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사실 그렇게 저는 큰 어떤 차이는 못 느꼈고요. 근데 물론 이제 끝나지 않은 전쟁처럼 이렇게 김호경 씨가 구성 작가로 들어올 때는 제가 내용을 잡기 전에 이제 말하자면 리서치를 통해서 내용을 잡아주시고 방송 그렇죠. 방송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제가 전문이 아닐 때 그러니까 구성 작가 보다 제가 더 많이 하는 경우는 제가 써야죠. 근데 제가 전문이 아닌 경우 그다음에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스케일이 크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촉박하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방송국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죠. 근데 뭐 송환이나 뭐 이런 거는 시간이 이렇게 부족하지도 않았고. 근데 서경화 씨가 아마 푸른 영상 처음 그러니까 이게 들어온 어떤 초창기라고 기억되는데 그래서 서경화 씨가 이제 그 6월 항쟁 기념사업회 하고 이렇게 그쪽에 자료가 많으니까 그런 자료를 좀 취합해주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레이션은 일단 감독님 내레이션 대부분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목격하고 제 서경화 씨는 그걸 잘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상계동 올림픽 때나 똑같은 건데 네. 타이틀에 올릴 때 보면 좀 그러니까 뭐 자료 같은 거를 제 말하자면 많이 찾아주셨고 또 나중에 이제 뭐 귀찮은 공정이 많잖아요. 뭐 그런 데서 많이 도움을 주셨죠. 예. 뭐 제가 좀 확인하고 싶었던 사항들은 되게 다 확인이 됐던 것 같고요. 지금부터 객석에 계시는 여러분들께 질문 또는 뭐 논평이라도 좋습니다. 말씀하실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없으신가요? 시간이 더 필요하신 건가요? 예. 작품 잘 봤습니다. 저는 좀 뭐랄까 이 작품을 보면서 그 당시 87년도에는 제가 이제 국민학교 6학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입장은 사실은 아니지만은 좀 그때 저는 좀 386 세대는 아닌데 386 세대들한테 되게 좀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 대학교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대학생 형님들을 좀 그때서 알지만은 지금에 와가지고 386 세대라고 그 술을 마시면 자기들이 무슨 그 당시에 이야기하다 보면 다 그 당시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기가 무슨 노래하고 막 했는데 너희들은 뭐냐고 꼴값 들고 있는데 사실은 당장에 생각해보면 만약에 100명이 있으면 그때 진짜 이 민주화를 위해서 일했던 용사들은 5명 내지 10명 그 정도밖에 없는데 오늘 386 세대들은 그 뭐랄까 전부 자기가 다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 일이 과연 어디겠습니까? 그리고 그네들이 무슨 그 외쳤던 게 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좀 말도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햄버거 있지 않습니까? 햄버거. 나는 햄버거를 좋아하는데 왜 대학생 형님들은 왜
그런 걸 안 좋아하니까 갑자기 막 뺨이 되는 겁니다. 그 미국 그 미제국주의에 먹는 거라고. 근데 속으로 민주주의를 하는 행위들이 저렇게 군사 독재주의 방식으로 하나. 근데 그런 말에다가 하나 더 맞을까 봐서 그냥 진짜 막 사실은 좀 안 했거든요. 또 그 당시에 뭐냐면 제가 본 건 뭐냐면 주로 이제 대학생 형님들이 보도블록 깨가지고 막 전경들하고 싸움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대학 가기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대학 못 가는 사람들은 막 좀 그런 겁니다. 저 새끼들은 배때지가 처먹고 할 짓이 없으니까 막 그렇다고 그 새벽 시장이나 막 지금도 뭐 변한 게 없지만은 해바라고 너희들이 처먹고 있는 게 얼마나 막 소중한 거냐고 막 그 당시에도 막 가진 자 못 가진 자 또 대학생들과 비대학생 참 그게 솔직히 좀 많았거든요 보니까. 그리고 참 지금은 이제 386 세대들이 좀 중추 세력인데 지금의 20대들 30대들 보면서 그때는 제가 기억나는 게 뭐 진짜 의용 교수들이 삐딱한 소리 하면 학생들이 들고 와가지고 의용이래 가지고 뭐 대가리 잡아가지고 막 이발을 하거나 그때는 학생들의 힘이 워낙 강해가지고 교수들이 맞을까 봐서 막 좀 설렁했는데 그때 뭐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런 좀 선발력이 때 지금 와가지고는 아주 보수적이고 뭐 4.19 때 일했던 그 선배들이나 저기 뭐 63 뭐 일본의 뭐 그 위에 세대들보다 더한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뭐 송구했던 그런 의미 같은 건 잘 알겠는데 지금의 아주 고려장머리였고 좀 싸가지 없는 386 세대를 보면은 좀 386 동생인 제 입장에서 좀 되게 화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기가 차고 저 좋은 영상을 보면서 이 머리는 이해가 안 돼 가슴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에 와가지고 이 386들의 좀 더러운 변신이지 않습니까? 위에 선배들이나 후배들에게 과연 탓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한번 일갈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386이 아니라 376이거든요. 375입니다. 그래서 아마 386이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니 그 100% 공감하고요. 저는 제가 386 세대라고 불리는 그 시점부터 좀 386이라는 제가 81학번이니까 전형적인 386의 첫 스타트인 셈인데 그걸 한 번도 이렇게 저는 386이라는 이 호명 방식을 내 스스로 자랑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인 기억이 없어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그 방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부정적 함의를 받고 언급되는 이제 386 들이 60을 기억하는 서사와 방식이 있는데 이 영화는 바로 이제 그것과는 다른 결로 그 시대를 기억하려는 의지 또 기억하고 싶은 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첫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후일담의 의미를 이렇게 뒤집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소중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그 현장 주변 언저리에 소위 이제 운동거리라고 맴돌고 있으면서 그 현장과 내가 신면의 격차를 두고 관계를 했던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반성도 하게 만든 이제 그런 작품이라는 말씀을 좀 그냥 드리고요. 근데 그 뺨을 맞으신 게 혹시 언제 때인가요? 아니 그것도 어린 학생한테 참 심하셨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는 대학생인데 형님들도 되게 선후배 부탁 그런 게 많아가지고 386들이 되게 하여튼 무서웠습니다. 아니 좀 심한 386을 만나신 것 같고요. 근데 민주주의하고 서로 존댓말 쓰고 그런 386은 없고 되게 저 영상에서 보듯이 막 여자가 막 미국인 물러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막 외치지 않습니까? 그게 군대에서 이런 게 없으면 솔직히 좀 힘들고 전대협이라든지 이런 게 의장이 막 되게 막 광신도처럼 그랬거나 보니까 지금 가가지고는 민주주의라고
사실은 미안하지만 그 당시 직업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좀 말도 안 되는 것도 사실 많아. 그런 보니까 좀. 근데 그 저희 나라가 이제 군사 독재 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군대적인 어떤 그런 사고 방식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어떤 권력 집단은 군대고, 두 번째는 학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해석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에 맞서다 보니까 거기 닮은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뭔가 군사적인 어떤 군사 문화적인 것에 이렇게 젖어든 것 같다. 학생 조직의 어떤 투쟁 방식도 그런 어떤 생각을 저도 이제 무슨 말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전 이제 70년대 세대거든요. 74권인데 80년대 학번은 이제 70년대 운동권도 아니었지만 하여튼 그 당시도 운동하던 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퇴폐적이고 개인적이고 낭만적이라고 그랬어요. 80년대 운동권들이 70년대 운동권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80년대는 그만큼 정말 군대처럼 강고하고 강한 어떤 조직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요새도 왜 그 촛불 집회도 있었고 여러 집회가 있는데 그게 결국은 끝에는 흐지부지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는 게 80년대 같은 조직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그 힘든 문제예요. 그런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막 징글맞아 하잖아요. 그런데 또 막상 싸우려면은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어디가 옳고 어디가 나쁘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운동 방식을 이제 말하자면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사람이 왜 변하는가, 이런 것도 참 궁금한 어떤 이유 중에 궁금한 점 중에 하나고요. 사실 여기 농성에 참여했던 사람들 제가 그러니까 2007년에도 좀 만나 뵙고 그랬는데, 그때는 어떻게 저 사람이 명성에 있었던 사람이야? 하고 내가 의심할 만큼, 이 영화에도 나온 분인데 정말 철저하게 소시민화된 분들도 있어요. 여기 농성대 중에도. 그게 언제나 변한다는 거죠. 좀 가변적인 존재고 우리는. 그거는 참 어떤 씁쓸하면서도 재미있는 어떤 지점 같아요. 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되긴 했는데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앞에. 사실 질문이라 뭐 질문도 있지만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났었던 게 60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이제 얘기 들었었던 게 그 작년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다들 멘붕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제가 강연을 들으러 갔었는데 그때 강시주 선생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멘붕을 아느냐, 60을 지나고 노태우가 당선된 그 멘붕을 아느냐. 그때 그 얘기를 하셨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그때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60에 이렇게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또 이제 저런 상황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느꼈던 게 완전한 도취도 없고 사실 완전한 절반도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저런 60이 지나고 또 이제 노태우가 당선되는 상황이 지나면서 또 어느 정도 약간 민주적으로 진보한 점도 있었고, 근데 다시 또 상황이 이렇게 되기도 하니까 역사가 좀 옆으로 횡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 영화를 보면 느낀 건 좀 전에 2007년 얘기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저게 이제 87년, 이제 97년에 10년 후를 이제 10년 전을 돌아보면서 이제 영화를 찍으셨는데, 지금 또 저 시점에서 영화를 찍으신 시점에서 17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저 영화가 그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라든지 그리고 이제 다시 지금 상황에 비추어서 보셨을 때 느껴지는 점이라든지 그런 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에 얹어서 혹시 이걸 다시 보시면서 지금 이렇게 좀 고치고 싶다. 뭐 이렇게 혹시 좀 하고 싶었던 근본적 메시지와 관련해서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질문이고 제가 아까 뒤에서 영화를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럼 지금 나는 어떤가를 생각을 하고 좀 어떤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97년보다 훨씬 더 이렇게 뭐 행동을 해야 하고 뭐 많은 어떤 그 정말 헌신이 필요한 그 시점에서 지금 난 뭘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글쎄요, 이건 정말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어떤 사람 본성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정말 97년도 그 당시에 어떤 대중 사회적인 어떤 대중 사회 심리적인 그런 것과 지금 과연 어떻게 견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뒤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보다 지금 내가 굉장히 힘이 많이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 87년보단 못해도 97년 무렵까지만 해도 난 굉장히 어떤 그 뭔가 간절한 게 있었고 뭔가 정말 나름대로 희망을 이제 말하자면 찾고 만들려는 그런 어떤 노력, 내 안에 어떤 그 에너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 영화 만들었던 시점과 견주어 본다면 난 되게 지금 약해져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전 말하자면 그 헌신이 필요한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정말 내가 아닌 어떤 그 무엇에 나를 이렇게 바칠 수 있는 그것이 나한테 어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고 내 어떤 내 잠재력을 발견하고 뭔가 나를 신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것들 이렇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를 내놓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엇인가에 나를 바치는 거. 그게 그러니까 뭐 누가 해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뒤풀이하고 뭐 음식이랑 그릇이랑 너절한데 그 치우기 싫은데 누군가 이렇게 치우면은 같이 치우게 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치우는 것 자체가 아주 신이 날 때가 있어요. 서로 이제 마음이 맞아서 그걸 그런 거라고 비유가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80년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있던 단체나 이런 데서 이제 가장 제가 크게 받았던 것이 그런 경험, 정말 청소하면서 느꼈던 경험. 저는 이제 그 6월 항쟁도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피곤하고 막 그렇지만 다들 같이 하니까 막 힘이 나고 그런 어떤 근데 지금은 제가 그 어떤 뭐 어디 집회 나가고 그런 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그런 그러니까 나가야지 뭐 이런 어떤 의무감이 생기는 것 같고 나가도 옛날처럼 그런 어떤 걸 많이 못 얻는 것 같고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옛날이랑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장황해졌지만 결론은 전 이게 여전히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87년 6월이라는 게 그다음에 97년 저걸 만드는 시점의 어떤 내 상태도 좀 절박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뭐 그때가 틀렸다고 생각할 건덕지가 없어요. 제가 절박했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지금의 내가 이제 문제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영화에 견주어서. 네, 혹시 질문 네, 두 분 질문. 감독님이 다큐멘터리 방식을 많이 선호하는 영화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라는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에게 있어서 다큐멘터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꾸만 이제 큰 질문. 이 다큐를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못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요. 저도 뭐 극영화 지망생이었고 뭐 극영화 연출부 생활 한 5년간 했었고 그런데 극영화 이제 정말 상계동을 가게 되는 바람에 극영화를 이제 좀 포기한 것처럼 됐는데 뭐 사실 그 영화 하고 싶은 제가 영화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극영화 연출부로 이제 충무로 생활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했던 영화, 그러니까 영화를 하고 싶다 할 때 그 영화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영화관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영화 하고 싶어서라고 할 때 그 영화는 저한테 이렇게 꽂히던 영화는 뭐 그때 잘 나가던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들이었어요. 그러니까 E.T.나 뭐 아니면 코폴라 영화들 아니면은 아주 그 프랑스 문화원에서 봤던 그런 예술 영화들 뭐 이런 그런 게 영화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상계동 철거 민들하고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그 영화관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어떤 영화를 내가 만들어야 될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제3세계 영화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책으로는 봤지만 잘 이게 왜 이런 걸 한다는 게 뭘까 그런 어떤 공감 실감이 잘 안 갔는데 이러니까 그 정말 솔라나스나 뭐 구스만이나 뭐 하여튼 그 책에서 봤던 사람이 이렇게 영화를 했구나 그런 게 이제 공감이 돼서 나도 그렇게 계속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고쳐먹게 됐고 그래서 영화관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던 영화가 막 달라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큐멘터리 좋은 점은 그러니까 돈 없어도 영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극영화는 이제 투자받지 않으면 못 하잖아요. 뭐 물론 요새는 다큐멘터리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뭐 블록버스터 같은 게 많이 나오고 돈이 옛날보다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은 지금도 돈 한 푼 없어도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이게 비유가 아니라 지금 한 푼 없어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좀 이렇게 극영화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 적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다큐 시작한 다음에도 내가 환갑 전에는 극영화 한다라고 이제 큰 소리 치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러고 싶은 마음 없어요. 이렇게 로망이었는데 그 로망이 별로 없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였죠? 또 하나 있었던 거. 다큐가 무엇이냐? 예. 글쎄 이제는 팔자가 됐어요. 뭐 지금은 뭐 그래요.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 아까 뒷분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한계동 올림픽도 그렇고 방금 봤던 명성도 그렇고 이렇게 투쟁 현장에 일선에 계시고 기록자로서 이렇게 현장을 기록하셨는데 물론 그런 기록적인 가치도 있지만 어찌됐건 투쟁은 이렇게 물리적 충돌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주요 활동이고 그래서 또 물리적 이렇게 충돌이 벌어지면은 또 감독님께서는 기록자로서 그 광경을 또 포착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사이에 그 괴리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 주변에 곱지 않은 시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없으셨는지 사실 투쟁 현장에서는 잘 못 느꼈어요. 사실 카메라를 들고 투쟁의 현장에 있는다는 게 더 힘들어요, 다른 사람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짱돌을 던져야 되는데 이걸 못 던지고 찍는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거리감은 별로 못 느끼는데요. 오히려 그런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는 이렇게 그 뭐 송환 같은 데 보면 이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별의 순간에도 그걸 찍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말하자면은 막 카메라가 막 거추장스러워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있지만 오히려 투쟁할 때는 이거 정말 내가 이렇게 깡패들을 그러니까 철거 용역들한테 내가 맞을지도 모르지만 찍는다. 그 사람은 찍는 걸 굉장히 이제 싫어하니까 그럼에도 싫어하면 사실은 그때는 오히려 에너지가 막 솟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아주 뭐 이렇게 그런 일상에서 오히려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일상을 찍어야 될 때 투쟁을 찍는 게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이렇게 찍다가 내가 프락치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런 데는 그건 뭐 이제 오해를 풀면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별로 저는 뭐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데 이제 일상에서 오히려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지. 이걸 찍어야 될 것인가 내가 카메라 놓고 정말 손을 잡아야 될 것인가 그런. 예, 제가 뭐 예상하고 있었던 시간보다 굉장히 좀 길어졌습니다. 좀 아쉽지만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지만 특히 이제 오늘 감독님 말씀을 들으면서 뭐 감독님 말씀은 이제 헌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김동원이 다큐멘터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상계동 철거 현장에서의 터무니없는 일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을지 모르지만 아까 이제
뭐라 그러셨죠? 이제는 팔자? 팔자. 이 팔자가 되게 만든 거는 사실은 어떤 강렬한 것은 매혹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게 이 특정한 그런 순간에만 나타날 수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제 공동체적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가능하구나 라는 것에 대한 긍정적 매혹이 없었으면 난 헌신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사실 오래 못하는 건데 그랬던 것이 아닐까. 이 명성이라는 작품도 결국은 최초의 농성대의 일원이었던 그 순간의 기억이 텍스트상으로 충분히 안 나타나서 너무나 아쉽긴 한데 출발점에는 그런 것이 있었겠구나 뭐 이런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긴 시간인데 이렇게 남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2주마다 이렇게 목요일 7시에 시작되고 다음 시간에는 80년대를 독립영화의 역사로 다른 포커스를 맞춰서 또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영화, 변방에서 중심으로 하는 영화를 설명하고 또 얘기를 나눌 겁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독님, 수고해 주신 감독님께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